봄바람처럼 살라 날 꽃잎처럼 흔들던 사람. 눈부신 봄날 같은 법과 함께 하시죠.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 봄날의 추억 같은 법 하면 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법은 책임질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봄이 왔네, 봄이 와 전민기의 가슴에도. 네, 여러분 마음에 봄 같은 데이터를 콕콕 심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남자 코미디언 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어떤 노래 부른 거예요, 기리 씨는? 예? 오늘 좀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다. 우리 전민기 팀장이 무슨 타령이었어. 예? 아,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예. 자, 봄이 갈수록 짧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꽃피는 4월 봄입니다. 봄날의 추억 같은 법. 오늘도 통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최근 그 몇 년 사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심지어 마약 운전까지 이 마약 등 약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재작년쯤에 그 롤스로이스 그 사건으로 우리 젊은 여성이 숨진 게 기억이 나는데 왠지 뉴스에서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운전자가 약물에 좀 취해 있었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요.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가 2015년에는 53건이었는데 2024년에 무려 134건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본회의에서 이 마약 등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도 높이고 단속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거 마약 운전. 야, 이거 얘기만 들어도 정말 끔찍합니다. 중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형량이 어느 정도나 높아진 거죠?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는 마약 등 약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이걸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 법정형을 상향했고요. 벌금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지금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전 기준으로 하면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낮다고도 볼 수 있었거든요. 진짜 솜방망이였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개정안이네요.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그 원래 우리 음주 단속은 좀 경험을 해봤는데 이 마약 단속 같은 경우는 뭐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똑같이 불어서 하는 건가? 후 불어서 하면 절대 안 나오고요. 네네. 이 마약 운전 검사는 간이 키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침을 뱉으면은 마약하고 약물 11종에 대해서 10분 안에 판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처럼 이제는 수시 단속, 이동 단속, 그다음에 장소 불문한 현장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음주 단속도 음주 단속하는 걸 보고 이게 도망갔다가 나중에 혈중 알코올로 체크를 한다거나 거부하는 사람들 꼭 있는데 약물 검사 거부할 경우에 처벌 조항도 있겠죠? 이 현장 약물 단속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약물 운전은 경찰의 검사 요구에 반드시 응하진 않아도 됐던 겁니다. 간이 시약 검사 같은 거를 경찰이 요구를 해도 운전자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단속을 하나마나 아닌 건가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하면 안 받는다. 그래서 법 개정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경찰이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요. 타액, 간이시약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만약 불응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또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한 것을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네. 근데 이쯤에서 조금 걱정되는 건 의료용으로 인정된 마약류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했는데 자, 운전을 하다가 이거 검사를 받았어. 근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거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이제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더라도 약물 투약이 의심될 양성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강 검진할 때 특히 이제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하면은 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보호자 같이 오시라고 뭐 이런 저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2023년에 수술이나 건강 검진을 위해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거의
거의 2천만 명이나 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면제나 뭐 최면 진정제 이런 걸 투약받은 분들 당일 운전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마약을 하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아니 마약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그 사고까지 났다면은 이거는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일단 간단합니다. 음주운전 안 되는 것처럼 마약 운전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구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마약을 한 상태인데 뭐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 좀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한다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죄 같은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당연히 중한죄로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목이 있어요. 마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평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위험 운전 치사상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중한 결과를 가져왔다면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마약뿐만 아니라 수면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상이나 사망의 사고를 내게 되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개정을 통해서 마약 운전 완벽하게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법은 정말 필수잖아요. 이번에는 법을 만드는 입법 고수를 만나봐야겠죠? 오늘 함께할 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식품비가 계속 밖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는 것만큼 사실은 군의 급식질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단가 자체가 올라가면 그게 반영돼야 된다. 지금도 제대 군인 지원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군에서 그만큼 희생한 값을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일 잘하는 찐 해결사, 강원도를 지키는 삼성 장군 출신의 안보 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강원도를 지키는, 정확히는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야, 지역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늘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지난 12월 3일 이후에 국조특위가 편성돼가지고 국조특위에서 한 60일간 국민의힘 간사로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었죠. 예. 지역도 잘 못 가고 좀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정말 소개해드린 대로 삼성 장군 출신이십니다. 거의 40년을 정말 군인으로 지내셨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이유, 이 정치계에 입문하신 이유도 저희가 짐작컨대 역시 안보 때문이겠죠. 군인들은 통상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우리 지역구에 제 앞에 의원 하시는 분이 병마에 시달리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보궐선거가 돼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권유에 의해서 군복을 입지 않고도 나라를 위해서 안보 분야에 또 한번 일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 지역이 워낙 낙후된 지역이라서 한번 지역을 위해서 일해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 삼성 장군이시면요. 제가 있던 부대는 이제 단장님도 대령이셨으니까 스타를 저는 보지도 못했던
했었던 그런 부대에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옆에서 대화하기 좀 힘든 그런 위치인데 그렇게 이제 끝까지 국가를 좀 위한다는 그런 좀 마음으로 국회에 입성하셔서 지금 또 4선에 중진 의원까지 하시고 계신데 보니까 이제 북에서 또 내려오셔가지고 그 김화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이곳이 좀 행정구역상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본래 철원군 김화군은 전부 다 6.25 이전에는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38선 이북.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 부모님이 월남을 하셔서 저는 이제 남한에서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고향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고향이라는 곳이 뭐 전부 다 군인들이었죠.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군인들하고 뭐 거의 같이 사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죠. 예. 혹시 기억에 남는 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랄까? 장면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연식이 좀 오래돼가지고 예. 어린 시절에는 정말 배고팠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막 수복이 돼서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서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도 우리 한탄강 상류의 화강 지역에 그 겨울에서 놀던 시절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은 산에 가서 칡도 캐먹고 아, 네. 잘 놀았죠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도 칡은 캤습니다. 예. 제가 아주 재밌는 걸 조사해 왔습니다. 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의원님의 생신이 네. 10월 1일입니다. 오! 진짜요? 국군의 날. 이거 운명이네요, 운명. 아니, 근데 군대에서는 국군의 날 때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일을 좀 챙기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이제 태어난 것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군대 24인형 천막 속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시기 천막 속에서요? 예, 6.25 전쟁, 그러니까 북한에서 월남해가지고 피난을 나가서 피난 나가서 밀양, 삼낭진, 낙동이라는 곳에 낙동강가에서 거기 피난민촌을 텐트를 쫙 쳐놨는데 그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피난민촌에서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우연히 그 날짜가 10월 1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름을 처음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놀림도 많이 받았죠. 기호라고는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근데 기자가 일어날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놀림을 받으니까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름을 기호라고 줘서 이렇게 놀림을 받게 하냐 그랬더니 기자가 일어날 기자다. 호자는 돌림자를 썼은 거고 지금 나라가 다 위태로워지고 또 고향도 다 북한 지역이고 또 집안도 다 이제 무너졌으니 일으키라는 뜻에서 일어날 기자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름에 대해서 불평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또 선거 때는 기호라는 이름이 아주 적절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기호 몇 번. 예. 그러네요. 딱 떨어지네. 여러모로 정말 운명적인 만남처럼. 예, 10월 2일에 그 군인들의 그 텐트에서 태어나시고 쫙 걸어온 길도 네네. 심지어 지금 4선이 된 지금까지도 국회 국방위원회 일을 쭉 해오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 길을 걷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군인 출신이 물론 민주당도 있고 우리 당도 있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돼서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실제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제 앞에 6년 선배가 한 분 계셨고 지역구는 제 뒤로 이제 10년 넘은 후배가 한 명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군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저도 다른 위원회 가고 싶었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게 내 팔자구나. 정말 국방위원으로서 그냥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꿨죠. 제가 아예. 역시 오로지 의원님의 머릿속에는 국방, 안보 이 두 글자가 딱 박혀 있는 것 같은데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또 국방 관련 입법들 정말 많이 내셨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최신 입법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옛날에 이제 한 것 중에서는 우리 지역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그 많은 사업들이 그걸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거는
지뢰에 의해서 몸에 훼손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나중에 보상을 하게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그 순직하거나 전사하면 추서 진급을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계급이 중인데 전사를 했다 그러면 추서 진급을 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대위로 해드리죠. 근데 그 대위로 해드리지만 실제로 유족연금이 나가거나 이거 하는 것은 전부 돌아가실 때 계급 중위로 돈이 나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급만 그냥 명예라고 해서 계급만 추서 진급하고 실제적인 경제적인 혜택은 안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추서 진급한 그 계급에 맞는 급여로 연금을 주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법을 바꿨죠. 예. 그래도 이제 관련 유족들에게는 또 감동적인 선물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평해전에서 돌아가신 그 한상국 상사 그분의 부인이 김한나 씨입니다. 예. 이분이 이것을 해달라고 1인 시위를 약 40회에 걸쳐서 했어요. 매주 가서 거기 가서 1인 시위를 했는데 그분은 사실은 여기에 대한 혜택이 크게 보진 못해요. 근데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론 명예도 고양을 시켜드려야 되지만 실질적인 혜택도 드려야 된다 이런 점에서 김한나 씨는 지금도 가끔 뵙니다. 뵙고 얼마 전에도 찾아와서 또 뵙게 됐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뜻깊은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국방 또 안보 관련 사안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는 의원님께서 최근 주력하고 있는 법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기호 의원님의 법안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장병들 기살리는 정당한 복지.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여전히 짬밥? 그럼 군대 못 가지 말입니다. 네, 바로 군인급식 기본법입니다. 네, 짬밥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저희 때 이제 군대 밥을 짬밥이라고 좀 표현했었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은 군 생활하실 때 좀 급식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희는 뭐 사실 평상시에는 예. 뭐 만족스럽지 못한 식사도 있고 만족스러운 식사도 있지만은 어떤 무더운 날 네. 이제 또 삼계탕까지 주는 정도로 아주 뭐 잘 해주셨었죠. 저도 이제 닭게장, 닭곰탕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네. 주말 아침 되면 이제 군대리야. 그거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별미죠. 저 그거 진짜 좋아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진짜 우리 의원님께서는 짬밥에 대한 기억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간 게 71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71년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밥은 이 주발 같은 네. 그릇에다가 밥을 퍼주고 네. 또 국그릇도 그릇에다 국을 퍼줬어요. 네. 근데 얼마나 그 배가 고팠는지 어느 취사병이 밥을 많이 퍼주는가 그 뒤에 가서 줄을 서려고 그만큼 이 먹는 게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국가 경제가 좋아지면서 조금씩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요즘 와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봐도 아직도 우리 국가에서 지금 그 실제로 얼만큼 해줘야 되는가 하는 데서는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실상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조금 부실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이제 부실하다기보다는 이제는 그 원하는 것을 먹느냐 예. 이게 이제 개념이 바뀐 거예요. 먹는 사람이 그걸 원하면 네.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잖아요. 가장 잘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부실한 식사. 저도요 사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이거 제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저희 아들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들이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은데 의원님 이거 예산 문제 때문에 거듭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금년도도 작년 말에 이제 사실 삭감 예산으로 가면서 취사하는 그 급식비도 올리려고 하다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식품비가 계속 밖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는 것만큼 사실은 군의 급식 질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 급식 기본 법에다가 명시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단가 자체가 올라가면 그게 반영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먹는데 어떤 걸 먹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 국산으로 생산된 걸 먹는 게 우선이다. 외국산을 한다면 농민들도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에다가 이제 담아서 이번에 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 돼 있냐면 학교 급식법이 있습니다. 예. 학교 급식법이 있어서 그 급식법에 의해서 이제 각 학교가 밥을 하는 건데 우리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막 바꿔서 이렇게 이제 세항들을 더 넣으면 아마 그 법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그러면 이제 법도 더 보강되고 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 군대 급식의 중요성은 정말 예, 뭐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죠. 예, 일단 뭐 체력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굉장히 군대 급식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미군 부대도 가서 먹어보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먹어봤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먹어보고 일본도 사단 그 방문을 해서 제가 식당에 밥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먹게 해주고 했는데 일본은 우선 기본적으로 가정식입니다. 가정에서 밥하는 스타일. 예.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일본은. 난 미국은 차려놓은 것 중에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하는 뷔페식이고. 예. 그런 면에서 메뉴를 지금 일방적으로 뭐 누가 짜는 게 아니라 메뉴위원회가 있어서 병사들의 말부터 다 듣고 메뉴를 짜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메뉴는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뷔페식으로 갈 거냐, 가정식으로 갈 거냐 이런 방향들도 이제 그래서 법에다 담아놓기를 이것도 계획을 해서 가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게 안 담아놓으면 그냥 내 좋은 대로 막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에다 담는 거죠. 네. 좀 더 첨언을 하면 이제 우리랑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 뷔페식으로 아주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먹는 데만큼은 이제 돈을 안 아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병을 아예 그냥 요리사 출신을 뽑는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다르고 전 세계 국방비 1위인 미국이나 그 우리와 국방 예산이 비슷한 일본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정식을 하기 위해서 급식을 그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실 지키려면 군인이 조리형 칼보다는 총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논의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되는데 우선 맛을 내기 위해서라도 실제 전문 요리사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취사단위마다 요리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장이 돼서 전부 다 전문적으로 요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국가 입장에선 단가를 맞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원하는 걸 다 해주려면 단가를 맞출 수 있느냐. 먹고 싶은 걸 먹게 하는 것을 한 달에 5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꿔가는 거죠, 조금씩. 예. 군대 급식 이렇게 안정화된다면 무엇보다 우리 군인들도 든든하게 먹고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런 법안을 내신 거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를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질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예. 그리고 이제 식자재 자체를 최상의 식자재를 쓰도록 명시해 있고 국산 위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농민들한테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또 납품할 때도 좀 좋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안정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부대 주변 이런 데서는 사실은 많은 피해를 보죠. 군인들 때문에. 그러면 군인과 농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다 같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게 법에 담은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잘 먹게 된다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아질 테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군대 급식이 좋아지면 그 주변의 지역 경제도 예, 우리 농민들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상생의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고요.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한기호 의원님의 장병들 기 살리는 정당한 복지 그 두 번째 법안은요.
전역하면 더 자랑스러울 수 있게 바로 병역 이행자 지원법입니다. 역시 제정안입니다. 자, 전역을 해도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는 법안이다. 취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의원님. 우리가 전역하고 나면 지금도 제대 군인 지원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 군인 지원법에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받는데 지원해주고 좀 우대를 해주고 나한테 당장 이 혜택은 안 와도 하여튼 좀 피상적이라도 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저에 대한 군인들에게 실제로 군에서 그만큼 희생한 값을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개념을 이제 넣는 건데 과거엔 가산점 제도가 있었죠. 네, 맞아요. 가산점 제도를 얼마나 했었냐면 3%, 5%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가산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0.5%로 당락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반발하시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반발하고 그래서 위헌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99년도인가 위헌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할 때도 이 불평등한 군에 가서 희생되고 공부 못한 거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건 타당하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과하다. 이렇게 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적정한 선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선을 지금은 최저 1% 정도. 1%면 혜택은 주지만 그걸로 완전히 다 뒤집어지진 않는다. 우리 군에 간 남성들이든 여성들은 누구냐? 우리들의 자녀예요. 남이 아니에요. 네. 그걸 성별로 따질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군대 가서 맨날 근무 쓰고 이거 하면서 공부가 돼요? 공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어떤 형태가 돼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네, 이걸 네. 국민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남녀를 따지지 않고 국민적으로 성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예, 이런 이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확실하게 법안 핵심 내용을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이자도 감면해주고 예. 또 추가적으로 교육받을 때 교육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산점을 이제 이건 6급 이하를 이제 적용하는 거니까 그 뭐 5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니까 뭐 변호사 시험에 가산점 주고 이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파급 효과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사기업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들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이래서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이 실제로 사기업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한 청년들에게 공무원이나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사기업체에서도 우리도 그들에게 그 혜택을 주자. 네. 내가 그만큼 손해본 걸 메꿔주는 개념이지. 제가 봐서 이제는 이거를 뭐 다시 또 누가 위헌 심판을 청구하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작은 거기 때문에. 의원님 법안들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장병들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최근에도 또 여러 법안들 준비하고 계신데 눈에 띄는 게 바로 한국 유격군 지원법입니다. 한국 유격군 이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래 이제 유격군들이 이제 북파 공작원에 대한 보상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파 공작원은 사실은 우리가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북한에 가서 작전을 하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래서 법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을 보상을 했죠. 네. 근데 그분들을 보상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보사 소속으로 북파 공작원으로 있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유격군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6.25 전쟁이 종전될 때 서해안에 있는 모든 섬,
동해안 원산 앞바다 섬까지 전부 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정전되면서 우리가 섬을 내주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섬들을 누가 점령하고 있었나? 바로 유격군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유격군들이 평양 그 남포 그 앞바다에 있는 그 섬도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거 점령했던 분들이 정규군이 아니고 유격군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도 전쟁을 할 때 계속 싸우고 다 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야. 근데 이분들은 군번이 없어.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미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 안 남으세요. 다 90세 다 넘었지.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명예를 고양해주는 그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적은 액수지만 국가가 그 보상을 이제 했는데 이것도 제가 18대부터 계속해서 발의해가지고 결국은 21대 와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죽은 후라도 내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는 비석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작전하신 분들에 대해서 추모비든 또 명비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념 사업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발의한 거죠. 그럼 우리 6.25 전쟁 중에 사실은 희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도우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 군에 대한 과거, 현재를 아울러서 꼭 필요한 법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또 매진하고 계신데 지역 현안도 또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밖에 작가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에 뭘 타고 가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는 열차도 없고 예. 고속도로도 없고 교통수단이 철원에 무슨 고속도로가 있어요. 예. 양구에 무슨 고속도로가 있고 오직 승용차로만 가야 됩니다. 예. 북한으로 못 가니까 지역 자체가 종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소외돼 있기 때문에 제가 길이라도 뚫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길을 뚫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광덕 터널이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뚫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먼저 번에는 이제 춘천에 서면 대교를 하나 놓는 걸로 됐고 이번에 광덕 터널을 이제 하는 걸로 됐고 철원까지 이제 고속도로가 연장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철도 연천까지가 있는데 철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철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길을 내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접경 지역이 좀 소외된 가장 큰 이제 교통 부분부터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십니다. 법안도 그렇고 정말 첫째도 국방, 둘째도 국방이신 것 같은데 오늘 한기호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세 분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제가 인사를 이제 군대식으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네. 나라를 위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한기호 의원님과 한기호 의원님을 모셔주신 우리들의 법에 진심으로 다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충성! 자세 좋습니다. 예. 패기는 좋네요. 예. 패기는 좋았다. 예. 저는 이제 군대 명언 중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군인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동료를 믿어라. 이게 군대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은 우리 국민 중에 군인과 연결이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방, 안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힘써주시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삼행시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의원님 삼행시. 이름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예. 한국 장병들 기, 기세 등등하게 호랑이 기운나게 팍팍 좀 지원해주세요. 야, 최고죠. 멋있어요. 예. 확실히 아까 김기리 이병보다 훨씬 낫죠. 상병 상꺽쯤 돼가지고 사실 다릅니다. 네. 자, 22대 국회가 출발한 지 이제 벌써 11개월,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포부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될 때부터 이제 항상 초심으로 가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안보, 국방을 위해서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살기 좋아지는 곳으로 만드는데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방송을 다른 의원님들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신다면 많이 협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오랜 군에서의 경험이 그 의정 활동 또 입법 활동 하시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기세 등등 부국 강병을 위해 힘써 주시길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기호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앞서 저희가 군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여운이 좀 남네요. 군대 얘기가. 또. 네네. 특히나 여기 또 다녀오신 분이 또 네네. 두 분도 계시니까 입대할 때 기분 그 심정 기억납니까? 그때는 뭐 거의 지옥에 끌려가는. 일주일 네. 전부터는 매일 노래방 가서 이병열차 안에 부르면서. 그거 꼭 불러야 돼. 예, 기리 씨는 어땠어요? 저는 그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예. 진해 해군 훈련소에 갔었는데 진해까지 갔어. 네, 해군이어서 저희 부모님이랑 함께 갔으니까 제가 그 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머머머. 큰 절을 어머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네, 딱 이야. 절을 하고 그 모습에 저의 스스로에게 감동받아서 울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아버지는 안 울었는데 다 컸구나 하면서. 자, 직업군인 글쎄 빼고는 군대를 너무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들은 솔직히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군 입대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네요. 만나보시죠. 드디어 올 것이 왔어. 왜? 뭐가? 난 매달 끊임없이 올 것이 오고 있어. 넌 또 뭐가? 아니 얘들 오늘 분위기 왜 이래? 왜 난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을까? 뭐가 왔냐고. 백수가 된 지 6개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두려울 뿐이고. 그런데 전민기, 넌 솔직히 살만하잖아. 야, 모르는 소리 마. 나 국가의 부름을 받았어. 너 이제 군대 가? 야, 차라리 군대가 나아. 야 그럼 너가 대신 가줘. 잠깐만. 우리 떡순이 주혜가 얘기했다면은 이게 좀 얘기가 다른데. 잠깐만. 군대 그거 그래. 내가 갈게. 야, 월급 엄청 올랐잖아. 야, 나 지금 너무 힘든데 가게 해주라. 정말? 그러다 들키면 영창 가면 어쩌려고. 야, 봐봐. 우리 입이 진짜 야 쌍둥이야. 지금 봐봐. 안경만 쓰면 지금 똑같이 생겼어. 야, 걱정 마. 내가 가서 돈 좀 대신 받아올게. 와, 전일병 복장 봐라 완전 칼각이네. 아닙니다. 아무세요. 군대 재직인 것 같습니다. 이야, 캐비넷 봐라. 전일병, 너 그냥 군대에서 살아라. 가능한 오래오래 평생 잊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동작 그만. 일병 전민기. 일병 전민기. 너 전민기 맞아? 일병 전민기. 너 대리 입대했지? 일병 전민기. 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저는 전민기가 들렸습니다. 웃기시네. 방금 전 전민기 씨가 자수했거든. 너 김길이잖아. 에? 그 개그맨? 아닌데. 개그보다 빅데이터던데. 야, 너 진짜 사기친 거야? 아닙니다. 저는 진짜로 저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짝퉁 용사와 전민기가 맞습니다. 당장 수갑 채워. 와, 이런 길이. 야, 이건 무슨 개그향 코너 같은데. 대리 입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근데 이제 저희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가 이런 생각들 아마 네.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진짜 맞습니다.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모로 좀 각색은 되긴 했지만 대리 입대를 한 사실은 맞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 벌어진 사건인데요. 와. 대리 입대를 한 A 씨가 2023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 B 씨 대신에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 교육대 입대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 A 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B 씨가 이걸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는데요. 그 A 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고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군대 가겠다 이런 범행을 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신병 교육 받을 때 이 들통이 난 거라면은 뭐 계획대로 월급을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네요. 아니에요. 약간 각색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신병 교육대에서 5주간 교육을 마치고 그 자대 배치까지 받아서 약
2개월간 군 생활을 실제로 했습니다. 와. 그렇게 해서 A씨가 적발되기까지 받은 돈이 2등병 월급 약 164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입소가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입소 자체가 그죠? 아니 뭐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나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는 허술한 신분증 검사 때문이었어요. 아하. 그 A씨가 신병교육대 입소 당시 위조 안 하고 심지어 B씨의 그냥 신분증을 가져간 거예요. 와. 야. 근데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대리 이병이 적발이 됐을까? 그 실제로 이 범행을 두려워한 B씨가 2024년 9월에 병무청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누가 대리 입대를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허술하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게 정말 군대에서 난리가 났었겠네요. 근데 야, 정말 사실은 누가 이거 신분증까지 속여서 군대로 오겠냐마는 그래도 이 허술하게 이 군대에서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게 조금 굉장히 놀랍고 아쉬운 일이네요. 네. 자, 군 역사상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고요. 심지어 국방의 의무에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상당히 그 처벌도 무거울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25년 2월에 1심 판단까지만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문제되는 혐의 이 대리 입대한 A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병역법 위반 그리고 본인이 속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상황이잖아요. 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주민등록번 위반 혐의 이런 부분 등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이후에 실제로 입대해야 되는 사람이 자수를 했고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형량이다 보여지지만 이거 정말 중죄거든요. 아마도 신분증 관리 같은 부분이 좀 더 철저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뭐 두 분 다 잘못하긴 하셨지만은 이 먼저 제안도 하고 자수도 한 건 이제 B 씨잖아요. 원래 가야 될 사람. 네네. A 씨가 물론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돼 보이는 느낌은 있네요. 근데 A 씨는 그럼 군대를 2번 간 건가요? 네, 맞습니다. 2번은 갔는데 아까 임재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는데 정신질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 입대를 제안한 B 씨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네. 주소지간을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지금 기소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재판부가 어쨌든 여러 상황을 좀 감안해 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원래 병역법상으로는 중대 사유 아닙니까? 중대 사유예요. 네. 실제로 아직 1심 판단밖에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는 형량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남아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죄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병역법 제88조에 입영 기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현역 입영이든 사회복무, 대체복무 요원 소집 등 3일 이상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을 하지 않거나 소집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신해서 본인이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 역시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는 B 씨가 결국 자수를 했고 차후에 입대도 하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양형에 있어서 영향을 받겠지만 병역법 위반 중죄에 해당한다는 점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드립니다. 네. 이 대리 입대는 사실 처음 들어본 얘기지만 대리 시험은 이제 간간히 저도 들어보긴 했는데 이 대리 시험 같은 경우도 처벌 기준이 높나요? 이 대리 시험 사건이 얼마나 될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뭐 대학에서 대리 시험 봐준다거나 특히 이제 토익 시험 이거 대리로 보는 경우 이런 범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의뢰인을 모집해서 아예 공인 영어 시험에 대리 응시를 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히는 그렇죠. 법이죠. 네, 결국 C 씨가 신분증 위조와 업무방해로 법정에 서게 되는데 보니까 이게 단지 신분증 위조죄나 업무방해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목이 붙더라고요. 그렇죠, 임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리시험 보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해서 본인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당연히 주민등록법에 관련된 법률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을 위조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주거 침입이나 불실 기재 면허증 행사죄 같은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시험장 같은 부분에 이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들어간 측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신분증을 잘못 사용한 거죠.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굉장히 중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하는 시험이라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가 있고 민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거죠. 이 사람이요, 이 대리 시험을 본 것뿐만 아니라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도 이 신분증을 제시한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정말 대리 시험이 정말 잘못된 게 이 당시에 이제 시험을 보는 다른 이 수험생을 비롯한 시험자들이 얼마나 그 정말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있을 이 시험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까 봐 빨리 근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시험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땅에 떨어질 테고 말이죠. 자, 다시 오늘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 대리 입대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국가 차원에서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병무청에서 혹시나 예전에 또 이제 유사 입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하. 예, 다행스럽게도 추가 대리 입대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발 방지책으로 이 입영 검사 안면 생체 인증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 대리 입대, 또 대리 시험, 대리 면접 등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다 사라져야 할 것들인데요. 김기리의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국민들이 영광을 지키며 살도록 제도를 정비하라. 예. 자, 어쩌다 보니 군대 얘기를 주로 하게 됐는데 군인은 자유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희생하고 또 기꺼이 봉사하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힘이 되는 복지, 힘이 되는 법.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